네,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7, 8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반 강의를 할 건데, 먼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번에 또 많이 문제를 푸시고 또 제출을 하실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해서 좀 서술하실 때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라든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전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골라서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의 답은 너무 잘 썼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모범 답안으로서,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지 않죠.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데, 모범 답안은 그러니까 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의 모범 답안이 가끔 서술하시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은 모범 답안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은 다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타이핑을 해서 구현하든지 아니면 뭐 스캔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분은 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강으로 또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게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메일 그 첨삭을 똑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시면, 혹시 직강 선생님들도 못 오시는 경우 사정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메일로 뭐 사진을 찍어서, 이게 사진을 잘 촬영하셔야 돼요. 그 대신 너무 어두운 데서 촬영하시면 안 되고 잘 밝은 데서 잘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확대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첨삭을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보면 이거 수교론 문제풀이반 1강, 지금 총 자료가 4개 있는데 그 1강 이걸 보시면 처음에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했어요. 최근 4개년.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분석하고 5개년 분석한다고 했고, 첨삭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작년에는 그 답안지를 주시면 제가 빨간 펜, 보통 빨간 펜으로 하죠.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빨간 펜으로 했는데, 일단 손이 아프고, 그죠? 손이 아프고, 그 많은 내용을 그 안에 다 넣기가 어려워서 그냥 A4 용지에다 타이핑을 해서 드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첨삭 예시는 제가 이 논술형 분석 요 자료에 어떻게 첨삭을 해드리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9시 반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1시까지 하는데, 문제를 처음에 풀고, 첫 번째 1교시 문제 풀고, 2교시에는 이렇게 좀 설명 및 해설 그렇게 하고, 3교시에 다시 문제 풀고, 4교시에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서 2시까지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좀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도 좀 바쁘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1시나 이제 오후에는 또 다른 스케줄이나 뭐 스터디 그룹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남아서 심층적으로 이제 좀 제가 개별적으로 봐주는 것들은 남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뭐 조별로 이제 짜거나, 작년에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게 개별 첨삭을 매주 했는데, 아마 지금은 좀 조별이나 좀 이렇게 좀 분단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심층으로 했더니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이게 좀 괜찮아 하셔가지고 막 4시 넘어서 자발적으로 계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첨삭을 또 받으셨던 또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4시는 그냥 편의상 한 거고 뭐 언제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에서 2017학년도까지 4개년 기출, 이거는 좀 이따가 보면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분석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용어 자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 자료 드렸죠. 자, 처음에 보시면 중요하다 싶을,
서술이나 논술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교 이론 부분 처음 쭉 진행을 하고요. 그 수교 이론은 이제 신론하고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그 중심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연구. 교재연구는 총 6단원으로 돼 있죠. 수화 연산부터 확률과 통계까지 쭉 돼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14페이지에는 이제 교과서 및 이제 지도서에 관련된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순환소수하고 유리수에서 왜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고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실었습니다. 가끔 이런 중요한 용어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극한의 정의 정도는 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노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이미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17페이지죠. 뭐 여러 가지 도형의 정의 뭐 이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나올 만한 부분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도형의 정의,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의 여러 가지 정의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죠. 핵심 역량 6가지는 뭐 이거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뭐 더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암기를 해야 위의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주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결국 시험 출제는 이 두 군데서 골라서 택일입니다. 시험 출제는. 이번 2017 학년도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나왔죠. 함수 부분에서 나왔고, 2016 학년도에서는 추론에서 나왔었죠. 기납, 유추, 추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택일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고 손해볼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요라고 했기 때문에 다 싫진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기하 부분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암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이제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들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까지 19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는 출제 경향 분석을 했는데, 공구에서 13학년도 논수령하고 그 다음에 공구 모의평가라고 있었어요. 그 공구학년도 그 보기 전에 모의평가로 좀 한번 봤었는데, 그걸 편의상 08이라고 기록을 해서 다 출제 경향, 어디서 출제됐는지 그 소주제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구나.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수학과 교육과정 20페이지 보시죠.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그러니까 두산 지도서에는 이제 지도상의 유의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보시면 08은 아랫부분, 09 윗부분, 11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 13, 그 다음에 14, 15는 밑에, 16은 위에, 17은 아래.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확률이 거의 97%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근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은근히 추론에서 또 많이 나왔고, 이제 이런 측면들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또 앞에 부분 보시면 뭐 수학과 평가, 이 평가가 예상을 뚫고 16, 17 연달아 나왔습니다. 분석적,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 연달아 나왔어요. 뭐 이런 거 20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아, 어떤 부분에서 또 많이 나왔고 예상했던 거하고 또 다르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니 평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봤는데 2년 연속 나오다니 뭐 좀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17이죠. 17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는 교과서에서 이제 두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학년도를 보시면 특별히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좀 지문을 좀 많이 인용하거나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더 교과서와 지도서가 강조가 될 수 있고 2015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2015가 작년에 나왔는데 다시 2009로 회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2015로 다 기준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2015 개정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게 수학교육학 이론하고 연계성이 좀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잔비에르의 번역 활동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실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론과의 연계성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2015 개정에 그런 맞게 이제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딱 보시자마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 자료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점수 목표예요. 점수 목표. 우리가 일단 어느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교육학이 있죠. 교육학. 편의상 전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과 내용학인데 전공 수학이 더 익숙하시죠. 여기는 수교. 그래서 교과 교육학인데 수교가 더 익숙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20점. 요거 80점을 둘이 나눠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56, 24가 되겠죠. 네, 전공은 정현민 전공수학 팀 기준으로 9과목으로 돼 있죠. 이거는 한 과목입니다. 신론과 교재연구 2과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과목이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비율은 9대1인데 점수가 거의 압도적이죠. 거의 한 30% 돼요. 25에서 35%니까 압도적이죠. 그러므로 수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2015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수교가 더 강조가 돼야 되겠죠. 아마 22점일 때가 있었긴 했지만 24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이 한 문제 2점, 그래서 기입형 맞죠? 그 다음에 서술형 2, 3교시 통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개점 12점, 논술형 10 이렇게 24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논술형은 한 문제죠. 5문제인데 아주 배점이 높습니다. 논술형. 그 2016학년도 그렇고 2017학년도도 이게 수교에서 논술형 내는 측면에 굳이 표현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할 때. 그래서 작년에는 전공수학팀하고 모의고사 같이 봤을 때는 한 9회 모의고사에 한 6대3 그렇게 논술형을 했는데 아마 이번엔 수교 4대5로 해야 되지 않을까. 논술형을 수교에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팅된 측면이 그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속으로 이 세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 좀 24점으로 내기에도 배점 맞고 막 예전에 2014학년도 처음에 최근 4개년 딱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3점짜리 서술형인데 거의 분량은 논술형 분량도 있었고 5점도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5점은 이제 전공으로 다 갔고 수교는 4점으로 이제 세팅이 됐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기본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육학은 한 15점 정도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일단 초기 목표예요. 15점? 좀 어려울 수 있겠다. 12점 정도로 잡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수교는 15점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대충 비율을 맞죠? 15점. 전공을 30점. 요게 초기 목표예요. 초기 목표라는 건 이런 57점이 나오면 합격선에 근접하게 나옵니다. 아니 57점 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57점이 사실 합격에 근접해요. 다른 과목은 막 80점마저도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80점이면 난 떨어졌어. 난 그냥 재수해야 돼.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은 60점 나오면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정도로 전공에서 반타작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아주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이거는 최소 목표예요. 이걸 최소 목표로 잡으시고 당연히 점수 더 올리셔야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일단 수교론 1차 목표는 15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5점을 맞으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기입형과 서술형, 이따가 특별히 2016하고 17학년도를 좀 더 조금 더 분석을 할 건데, 일단 내가 기본 이론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기입형과 서술형에서 12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논술형을 그냥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쓰면 15점이 나와요. 일단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논술형을 이제 좀 더 잘 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논술형을 잘 쓰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술형은 정말 통합적인 이해, 교과서 및 지도서부터 시작해서 수학교육론 전체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술형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면 기입형 서술형이 거의 12에서 14 만점에 가까우신 분들도 논술형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형 같은 경우에 특별히 심층적으로 더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90분씩이죠. 아까 제가 왜 60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0분씩이죠. 2교시, 3교시가. 그러면 수학교육론은 대략 3분의 1 정도 쏟아야 돼요. 이게 더 쏟으면 거의 전공 풀 시간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30분씩 쏟아야 돼요. 많아야 그렇게 하고, 물론 논술형이 뒤에 3교시에 있으니까 좀 배분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총합 시간은 60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일단 5분이 좀 짧을 수 있는데 하여튼 5분에 쓰시는 걸 좀 연습을 하고, 물론 5분에 쓰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거를 보시면서 다듬어야 돼요. 세심하게. 이게 세심하게 다듬지 않을 경우 나도 모르는 의외의 감점 요소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 시간에 많이 찝어내 드릴 거예요. 나도 나는 잘 알고 막 썼는데 이게 뭐야, 왜 감점이 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찝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서술은 5분이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상고하면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은 60분을 넘으면 안 되고, 그 전공에 60분, 120분 써도 부족해요. 전공에 그렇게 써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전공인 것입니다. 시간은 이제 그렇게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 1페이지 기입형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2014학년도는 그 1페이지를 보시면 기입형이 무려 4문제나 나왔죠. 이게 초기 변경된 첫 시험이라 약간 좀 틀이 정형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막 기입형이 4개, 좋았겠죠. 기입형이 4개면. 그래서 1번 보시면 반교수학적 전도, 이렇게 기입형을 보시면 단일 답이 있고, 2번 이거 보시면 로그하고 역사 발생적 원리죠. 근데 이거는 로그에 대해서 사실 지도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지만, 이거를 지도서를 보지 않고 그냥 이론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맞추기, 물론 교재 연구에 좀 짤막하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그라고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기입형 작성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또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3번은 2개를 쓰는 문제가 나왔죠. 토파지식 외면치레하고 교수학적 계약. 이거는 둘이 섞어서 나오기에 좋기 때문에, 세트 메뉴로 나오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4번째, 이거 비계 설정이죠. 이거 문제 출제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는 잘 나와 있는데, 신론이 개정되고 나서 이 비계 설정이 실렸는데, 이게 되기 전에는 비계 설정이 뭐지? 이게 교육학을 물론 잘 들으셨으면 서술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이 당시에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학년도 이제 한 문제씩 나오죠.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이거는 단 하나,
문제였어요. 하나 쓰는 문제였고요. 이제 최근 2개년이 중요하죠. 이때부터 세팅된 형태가 나오니까 2016학년도에서는 2개를 적는 문제였고요. 2017학년도 보시면 역시 이것도 2개. 분석법과 종합법 또 한마디로 세트로 나오기에 좋은. 아까 수학화하고 수학적 모델링도 역시 세트로 나오기에 좋은. 그러니까 관련된 이론을 이렇게 좀 기입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나오기에 좋다.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 돼요. 기입형은 일부러 다 실었어요. 이번에 한번 딱 분석하시고 기입형 공부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기입형 그럼 출제 유형이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로그하고 역사 발생적 원리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3문제씩 나왔는데 설명을 통해 관련 이론을 묻는 문제. 그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그냥 기입형으로 이제 쓰라, 작성해라. 그런 문제고, 대화식 구성을 통해 이 대화식 구성을 보시면 이거 서술형으로 낼 것 같은데 그냥 기입형으로 작성해라. 뭐 그런 거의 뭐 서술형 문제 내다가 기입형으로 빠진 듯한 느낌의 그런 유형이 3문제가 나왔죠. 최근 2016학년도, 2017학년도에서는 우리가 설명식 문제가 나왔고 2016학년도에서는 2017학년도에서는 대화식 구성. 그러니까 기입형 출제를 할 때는 결국 이 2개를 이제 섞어서 내겠죠. 설명식이냐, 대화식이냐, 아니면 간혹 교과서 및 지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포인트적인 아까 로그를 묻는 문제라든가 여기 예로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보니까 교재 연구에 나왔던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로그도 어쨌든 교재 연구에 조금 짤막하게 나오긴 했으니까 교재 연구에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이제 후순위로 밀리고 교재 연구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이항정리,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 조금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이항정리가 실제로 2017학년도 서술형에 나왔었습니다. 교재 연구만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내용이에요, 서술하기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로그도 교재 연구에 나왔죠. 자연로그도. 그리고 뭐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은 최근에 추가된 3판 3월 2일에 나온 올해 3월 2일에 나온 교재 연구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뭐 구분구적법, 우리 아르키메데스의 그 구적법에 따른 구분구적법이라든가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추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유형 중에 관련 수학교육학자를 묻는 문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브루너의 이론 쭉, 뭐 예를 들어 뭐 나선형 교육과정, EIS 이론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프로이덴탈의 뭐 수학화 그런 거 쭉 서술해놓고 뭐 국소적 조직화 이런 것들 쭉 한 다음에 뭐 수학교육학자 누구냐, 학자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한 학자는 누군가, 그럼 이제 브루너, 프로이덴탈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요런 정도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1개를 쓰는 유형이 3문제 나왔고 2개를 쓰는 유형이 4문제 나왔는데 2개를 쓰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2개년이 다 2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방향, 기입형은 이제 그렇게 출제 방향을 잡을 거고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입형이 뭔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범위를, 여기에 나온 범위를 벗어나는 기입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서술형으로 가죠. 서술형은 뭐 다 실기 어려워서 제가 최근 4개년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시고요. 여기 번호로 3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한마디로 문제가 나온 그냥 순서 번호로 했어요. 편의상 막 기입형 1번, 서술형 9번 뭐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드린 거 그걸로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번호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는 총 7문제가 나왔으니까 번호가 7개예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부터는 5개씩 나왔죠. 그래서 5번까지 있어요.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5번이 2016학년도, 2017학년도는 다 5번이 논술형이었죠. 1번이 다 기입형이었고 편의상 그렇게 나눴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인데 뭐 이게 거의 다예요. 이론 플러스 이론 유형. 그러니까 이론, 관련 있는 이론을 두 가지 서술해라 라고 하는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5학년도는 귀납 추론, 그 다음에 시각적 모형 제시 이런 측면. 두 번째는 역사 발생적 원리, 함수의 이제 역사적 발달 측면에서 이제 그 순서 바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EIS 이론, 메타인지 이동. 뭐 요거 전형적인. 그 다음에 네 번째 귀납 추론, 수학적 귀납법. 여기 수학적 귀납법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이항정리 부분을 조금 보셨다면 사실 서술하기가 굉장히 편했을 텐데 몰랐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섯 번째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국소적 조직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는 하나의 이론에 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서술하는 거. 분석법 관련해서 두 개가 나온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중경험주의. 세 번째는 순환소수 관련. 역시 이것도 교과서 및 지도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네 번째는 사고실험. 다섯 번째 프로이덴탈을 가로치고 프로이덴탈 했어요. 왜냐하면 라카토스의 사고실험도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평가 관련 두 가지. 여섯 번째는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그냥 쭉 다 서술하라고 나왔었죠. 기타 유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2014학년도 5번이에요. 문제를 그대로 적었어요. 보시면 밑줄 친 게 다 서술해야 될 것들이에요. 샘돌 모델의 약점 하나 적어야 되겠죠. 이게 거의 2점의 가치가 있어요. 보통은 이론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선 모델의 장점. 사실 이렇게만 서술형이 되는데 뒤에 또 있어요. 수직선 모델의 약점,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 이게 3점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거의 10점짜리였거든요. 그 서술 내용이 논술형하고 거의 분량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어서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 분석이 되겠죠. 이론 플러스 관련된 이론 두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론 하나에 서술해야 될 것들을 그냥 우겨 담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술시 유의사항.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경우가 좀 비교적 쉬워요. 이거는 어쨌든 이번에 철저하게 다 맞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문제의 경우는 수업 상황과 연결지어 서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게 비교적 간단해질 수 있는 이유가 2015학년도 5번 예를 들었는데 사고 실험의 역할, 의 이거는 사실 신론책을 보시면 거의 그대로 갖다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신론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수업사항과 관련지어서만 딱딱 연결해서 적으시면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뒤에 2016학년도 4번 우리 교구가 나왔죠. 그래서 교구가 나와가지고 브루너의 EIS 이론하고 메타인지 이동, 이것도 사실 메타인지 이동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EIS 이론하고 수업사항 관련지어서 쓰고 메타인지 이동 쓰고 수업사항과 관련지어 적고, 요런 어떤 정형화된 좀 시스템 돼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그래도 좀 쉬운 문제예요. 탐색적 자료 분석, 그 다음에 2017학년도 2번이죠. 이것도 사실 교주연구의 탐색적 자료 분석이 거의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수업사항과 관련지어 적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쉬운 내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좀 역시 이런 쉬운 문제에서는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문제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문제를 보시면 이 측면은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12번에 요거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8페이지를 넘어가시고, 너무 많이 보셨다면 어쩔 수 없고, 네, 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7페이지는 좀 나중에 할게요. 요거 나중에 실는다는 게 벌써 싫었네요. 그래서 일단 이번 7, 8월의 문제풀이반 강의에서는 이론 플러스 이론과 아니면 하나의 이론을 쭉 서술하는 내용,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서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 7, 8월 수업의 목적은 또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도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 형식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면 출제를 하도록 하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출제한 2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개념 지도 관련해서 쭉 서술하라는 내용, 아마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고 아마 지문이 나오거나 그러겠죠. 뭐 교사나 학생과의 대화가 나올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론의 강화와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유형도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개년 기출 문제를 보시면 2016학년도부터 볼게요. 아마 20페이지라고 생각되는데, 20페이지 그 4개년 기출 문제 제가 드린 거. 네, 보셨죠? 20페이지부터 2016학년도가 시작되고 있죠. 한번 이걸 쭉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21페이지. 자, 문제를 보시면 역사 발생적 원리, 이거는 정형화된 이론. 아마 서술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건데, 사실 이거 4231이라고 재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교재연구의 함수의 역사적 발달 측면, 그 측면 좀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갈리시면 안 돼요, 변별력이. 그래서 여기는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앞에 거는 이론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세 번째는 평가에 관련해서 쭉 서술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총체적 점수와 방법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그 다음에 채점, 왜 채점 이렇게 했는가,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것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4번. 이것도 전형적인 이론 플러스 이론이죠. 브루너의 EIS 이론 서술하고, EIS 이론 서술하고 수업 내용 관련 지어서, 그 다음에 메타인지 이동하고 수업 내용 관련 지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수령. 아마 논수령 이거를 보시고 딱딱딱 서술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또 애매한 뉘앙스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논수령 분석할 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수령은 그냥 딱 보자마자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제 2017학년도를 보시면 1번은 기입형이고, 2번 31페이지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 이것도 교재연구에 그대로 있던 내용이라서 그리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학년도는 좀 3번이 조금 생각할 만하죠. 3번. 문제를 딱 보시고 느꼈을 것은, 일단 귀납추론을 쓰는 거에 대해선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좋아, 귀납추론을 쓰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연역추론이라는 것까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용어를 서술할 수 있느냐는, 이게 또 지도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가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재연구에 이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두산 지도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 부분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잘 증명이 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완이잖아요. 귀납추론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100% 수학적인 참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연역추론만 쓴다면 서술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감점의 요인이 되고 수학적 귀납법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 연역추론, 즉 완벽한, 한마디로 수학적 참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모범 답안처럼 적어주셔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명제에서는 이게 수학적으로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되니까 왜 이게 보완점이 되는지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측면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좀 신론에는 뭐 거의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이렇게 좀 자세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도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그냥 이게 그냥 간단히 서술한다면 그냥 귀납 추론이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연역 추론을 하는 것이다. 뭐냐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감점이 될 수가 있겠죠.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4번. 네, 이거 4번 같은 경우가 3번은 조금 어렵다 치고 4번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그 다음 쓰고 수업사항 관련지어 쓰고 그 다음 국소적 조직화 쓰고 의 한 가지 쓰고 뭐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형식화되고 딱 정형화된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5번 논수령인데 2016학년도에 비해서 2017학년도의 논수령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2015 개정의 내용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을 그 시기였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폴리아의 2016학년도 폴리아의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이나 뭐 바닐레 수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데 여기 보시면 크라벤담의 이론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조금 이제 물론 충분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약간 조금 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겠지만 2017학년도가 좀 체감적으로 조금 뭐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체감적으로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술형은 이제 충분히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 관련된 이론 두 가지를 서술하는 것과 하나의 이론을 쭉 서술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논수령. 다시 9페이지로 오시면 9페이지로 오시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5번 아까 얘기했듯이 5번이 왠지 논수령 같지만 2014학년도는 논수령이 논수령이 7번에 있었는데 5번도 거의 논수령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논수령에 넣었어요. 실제로는 서술형 문제에 해당하며 9페이지 수교론 문제풀이반 아까 계속 보던 거 9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서술형 문제였고 배점은 3점이었어요. 근데 서술해야 하는 양이 논수령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논수령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서술형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형태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지금 2014학년도 5번은 거의 논수령이라고 보셔서 평가를 해보면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적으셔야 하는 내용이었고 진짜 논수령이었던 7번을 보시면 문제를 그대로 적었어요. 밑줄 친 거를 보시면 돼요.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두 가지. 이거는 2015학년도에서도 그대로 확률과 통계의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여기서 또 중요하죠.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가정하는 것. 이게 완벽하게 암기를 못하면 이 용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직육면체 주사위하고 이거 정육면체입니다. 그다음에 정육면체,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 주사위를 언급을 해요. 요게 실제로 문제에선 요 두 개를 언급했죠. 그다음에 뭐 유수를 언급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아니라면 유수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윕과 모가 나올 가능성이 다르죠.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근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참 그냥 서술할 때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한다. 요 정도만 적어서 가정이란 말이 없다면 이게 가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과정, 중학교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상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기에는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본
확률의 본질적인 측면을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빼면 그냥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래서 2014학년도에서는 동등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다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는 동등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짚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국소적 조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긋나게 써도 의미, 문맥상 맞으면 그냥 맞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세부 내역이 들어가게 된 경우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준 용어 자료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구한 상대도수로의 의미,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 이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인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용어를 서술에 썼을 경우나 논술에 썼을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 중학교 그 확률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그 유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서술에 썼을 경우 당연히 감점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상대도수의 의미 좀 풀어서 써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상대도수로서의 의미하고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을 각각 수업사항과 관련지어 적어야 돼요. 그럼 거기 세 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PC바인의 확률직간의 특성, 그 다음에 확률직간 발달의 특성, 그러니까 총 5가지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2점씩 대략 해가지고 2, 50 해가지고 그렇게 채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이 4, 5개 정도 그냥 하나로 뭉쳐서 내는 유형, 이게 2014학년도엔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최근 2개년에서는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10페이지. 네, 보셨죠? 네,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 아마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번 2018학년도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서술형 여러 개를 이렇게 뭉쳐놓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제 분석. 제대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관련 수학교육론 이론, 제가 수학교육학 이론이나 수학교육론 이론이라고 한다면 신론, 교재연구,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그냥 다 통틀어 그냥 수학교육론 전체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와 교과서 및 지도서 내용, 사실 이번에 2017학년도에서는 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좀 봤다면 두산지도서에서도 그대로 요 문제, 관련 문제가 나왔거든요. 봤다면 좀 더 파악하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및 지도서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과 달리, 서술형은 그냥 딱 이론 알고 관련 수업 내용 딱딱 그냥 뭐랄까 1대1 매칭을 잘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반면에 논술형은 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다 서술형은 맞춘다 하더라도 논술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15점, 논술형에서 대략 한 4, 5점 정도 맞는다고 한다면 20점을 넘기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20점을 넘기려면 구지표는 우리가 A급 이해, 수학교육론에 대해서 A급 이해를 한 분들은 진짜 한 뭐 15에서 17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논술형까지 상당히 잘 서술하시려면 S급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히 서술형을 여러 개 모아놓은 형태의 경우에는 좀 이론의 깊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확하게 이론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약간 정확하게 안다, 깊이를 이해한다가 모순적인 말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안다는 건 그냥 딱딱 그 1대1 대응해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건 통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서술형을 여러 개 모아놓는 경우에는 좀 1대1 대응, 그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딱딱딱 잘 서술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페이지에 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술형 여러 개를 모아놓은 형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 아마 뒷부분이 조금 더 비중을 두겠죠. 그렇게 출제를 할 것입니다. 역시 이번 그 7, 8월의 경우에도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익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방향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제가 2016학년도 논수령과 17학년도 논수령을 첨삭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논수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논수령이 핵심입니다. 논수령이 점수가 10점이니까. 그래서 심층 분석이라 그랬죠. 한번 이게 답안지를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적으셨는지는 전혀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좀 이 11페이지 이렇게 서술을 하셨었어요. 논술을 했는데 그냥 한 2, 30초? 읽어보시면 그냥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근데 점수를 한 6점 정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2016학년도 그 26페이지 그 제가 최근 4개년 그 보고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예요. 작성 방법이 중요하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이라고 했고, 작성 방법 27페이지를 보시면 서론 부분에는 나와 같은 방법만으로, 이거 아시죠? 나와 같은 방법으로는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지도할 때 문제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일단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문제점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분명하게.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은 폴리하고 바닐레 측면 서술하시고요. 그 다음 결론 부분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페이지를 보죠. 여기 밑줄 친 걸 한번 잘 보세요. 그 두 번째 밑줄 친 거를 보시면 11페이지에 연역적 방법만 부과하여 완벽한 지식으로 기억되기 힘들다. 사실 뉘앙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의도로 서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만 부과하면 머릿속으로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개연적인 방법, 개연적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가야 이게 딱 수학적으로 딱 이게 체계가 잡히는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신 것 같아요, 생각상.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파악하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서술한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연역적 방법만 부과하여 완벽한 지식으로 기억되기 힘들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시면 연역적 방법으로는 수학적으로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어쨌든 서술, 이게 채점을 할 때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저는 딱 봤을 때 이런 의도이셨겠구나, 그렇게 파악은 되지만 결국 서술에 남는 건 글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건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기하학습은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므로, 요거는 일리가 있지만 이건 본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본론 부분에. 그리고 나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일단 그건 약간 조금 어긋났고, 완벽한 지식으로 기억되기 힘들다 그랬는데 조금 어긋났고, 그 다음에 기하학습 그거에 대해서는 바닐레의 측면이니까 본론에 서술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11페이지 마지막에 첨삭, 이거 그대로 제가 A4 용지에 제가 한글로 타이핑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를 첨삭을 빨간 펜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꿨어요. 방식을 이렇게 다 A4 용지로 제가 해서 드릴 거예요. 저도 손 안 아프고 타이핑해서 편하고 더 많은 걸 첨삭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첨삭, 찍어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했네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찍어서 혹시 인강으로 혹시 막 예를 들어 뭐 4주차 때 못 오시면 이제 인강을 듣고 이렇게 좀 찍어서 보내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밝은 데서 잘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번 연역적 방법으로만 부과하여 그거는 네, 얘기를 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논술할 때 나는 잘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과 실제 글씨하고는 차이가 커요. 이게 차이가 좁혀지려면 이것도 근접발달 영역인가요? 어쨌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근접발달 영역 아니고요. 어쨌든 이 차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머릿속에 있는 걸 계속 서술하는 연습. 이게 7월부터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는 그냥 구지표는 꽃밭일 수 있는데 실제 서술한 내용을 보니까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서술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서론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일레의 측면은 본론에 서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논술할 때 포인트인데 이게 교육학 논술하고 조금 달라요. 포인트가. 교육학 논술의 경우는 이제 좀 통합적으로 쭉 서술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수학교육론의 서술은 조금 이론을 좀 정확하게 적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그게 다 레이더에 걸려요. 채점 레이더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정확하다면 약간 좀 형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데 너무 형식 이상하면 안 되겠지만. 세 번째, 논술할 때는 서론에서는 좀 본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폴리아와 바닐레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런 형식으로 좀 본론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까지 딱 적으시면 어느 정도 서론 부분은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1페이지에 잠깐 요거 언급을 안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연역적 방법으로 부과하여 그 얘기를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연역적 방법만 부과하여 형식적으로만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적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완벽한 지식, 이게 사실은 단어 하나만 좀 바꿨지만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12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폴리아의 관점에서 두 추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추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11페이지에 좀 서술하신 걸 다시 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죠. 폴리아의 관점에서 가와 같은 직관적인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추론을 연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딱 보면은 역시 괜찮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요거에 좀 드러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순서가 드러나야 돼요. 그냥 직관적인 방법과 연역적 방법, 즉 그걸 그냥 두 개를 다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론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그 귀납적인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수학적 발견 과정을 학생들이 파악한 다음 그 발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귀납적 발견 과정.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학적 귀납법에서 얘기를 할 때 이론을 정확하게 보시면 1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하니까 이게 1 더하기 8 더하기 27이니까 이거 하면 36? 우연히 이거를 발견했다고 하자 한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나오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수학적 발견 과정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게 수학적 참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드러나야 되고 그 왜 귀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목적도 좀 드러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두 개를 다 지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약간 서술의 질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폴리아는 엄밀하게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귀납적 발견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수학적 참임을 보장하는 추론을 사용해라.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12페이지에. 먼저 귀납 추론을 통해 수학적 지식에 대한 발견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한 후 연역 추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요거랑 그냥 단순히 직관적인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추론을 연결하여 지도한다는 이게 채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서술했을 때 폴리의 관점에서 다 잘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 엄밀하게 채점을 했을 경우 이게 점수가 갈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도 좀 비슷한데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중학교 학생들 이게 지금 중학교라고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적었다. 감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감점이에요. 내 생각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그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잘 요약해서 서술하였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감점이 됩니다. 이건 중학교라고 딱 정해졌으면 거기 틀에 맞춰야 되고 이건 유의사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측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 방법이 지문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통계적 확률이 서술에 나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또 증명하고 정당화도 또 마찬가지예요. 증명형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정당화라고 쓰시는 게 좋고요. 또 딱히 구분이 없으면 뭐 써도 상관없는데 중학교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증명보다는 정당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증명이라는 표현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뭐 부록에 나오거나 뭐 심화 과정에 나오지 그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증명은 고등학교에서는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이해하셔야 감점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얘기 안 했네요. 순서대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위해서 귀납은 그리고 그 후 연역 추론으로 나아갈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폴리아의 관점에서 두 추론의 역할은 제대로 서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이에 따라 수학적 사실을 정당할 때 연역적 정당화뿐 아니라 귀납적 방법을 통한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 네, 이것도 서술에 적으셨는데 아까 얘기한 거 동일합니다. 그냥 둘 다 강조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순서 중요하게 써야 된다는 거. 7번째. 이제 결론 서술인데 보통 결론에는 본론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성격도 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결론을 쓰시기 전에는요, 그 문제를 한 번 더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결국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서술이 돼야 돼요.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 지도해야 할 것이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측면이 좀 드러나야 돼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본론에 쓸 수도 있고 뭐 결론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6학년도에서는 결론 부분에 적으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2017학년도에서는 꼭 그게 구분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뭐 본론에 쓸 수도 있고 결론에 쓸 수도 있어요. 2016학년도에서는 결론에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잘 순종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지켜가면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론 부분에 아마 이거는 잘 쓰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반일레 부분 1수준에서 5수준으로 구분할 때 이거는 분명히 제시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일레 논문 27페이지예요. 반일레 논문을 보면 0수준에서 4수준까지 돼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1수준에서 4수준까지, 5수준까지로 나눴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3수준과 4수준이 주는 시사점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3수준은 그냥 뭐 국소적으로 그렇게 조직하는 것이다. 4수준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조직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딱 이론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커요. 이것도 중요하죠. 기하 학습 지도를 할 때는 사수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수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의 나온 내용이고 실제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사점을 단순히 3수준은 이거다, 4수준은 이거다. 그냥 그렇게 서술형 쓰듯이 적으면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뭘 서술해야 되냐면은 우리 나는 3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 관계망을 연결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나는. 어쨌든 3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수준은 그 중고등학교 뭐 안 적으셔도 되고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도하지 않는다. 이런 관련된 그런 시사점을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단순히 3수준은 이거고 4수준은 이거다. 서술형 쓰듯이 쓰면은 이거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논술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합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 전체적 교과서 및 지도서까지 파악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가 논술형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서술형 쓰듯이만 적으면 이건 감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를 했죠. 27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보시면 4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역 추론의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뭐 그렇게 4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해할 수 있죠. 뭐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28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연역 추론을 통해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수준과 4수준의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는 4수준은 지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형식의 그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쓰듯이 쓰면 논술형은 감점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형은 은근히 좀 공식화가 돼 있어서 국소적 조직화 쓰고 이론 쓰고 다양성의 원리 쓰고 딱 관련 이론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논술형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도 방법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면 그래서 결론 부분은 올바른 정당화의 지도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지도 방법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논술형이에요. 정말 논술형 얘기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은근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감점의 요인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2017학년도니까 37페이지네요. 37페이지 보시면 역시 혹시 본론까지는 또 잘 서술할 수 있겠지만 결론을 쓰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딱 작성 방법만 보고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잘 했다고 해서 점수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결국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서술 하시다가 그냥 즐겁게 서술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즐겁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술을 하다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지도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 역시 13페이지에서도 누가 서술했는지 전혀 모를 법한 그 서술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 한 30초 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회차부터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여러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저에게 주시겠죠. 그러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뭐
동등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용어. 이런 것들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시면 제가 4점을 드렸어요. 이게 앞에는 6점이었고 뒤에는 4점인데 보시면 서술 자체의 질에 대해서는 2017학년, 이게 다른 분인데 2017학년도에 서술하신 분이 서술 질 자체로는 더 좋았는데 결국 논술형의 형식이냐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좀 틀린 것도 있는데 13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 밑줄을 쳤어요. 좌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학년도가 조금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게 서론, 본론, 결론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16학년도는 구분을 해놨어요. 서론에는 요거 하시고요. 본론은 이거 하고 결론은 이거 하라 이렇게 했는데 2017학년도는 형식만 갖추라고 했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결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웠어요. 물론 마지막에 중학교 함수 영역 2015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딱히 구분이 없다면 뭐 본론에 했을 수도 있고 뭐 결론에 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보시면 포인트가 결국 크라벤담의 이론이 수업의 중심입니다. 이게 보시면 결국 크라벤담의 이론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폴리아의 이론과 여기 폴리아의 그 반성이라든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약간 중심 주제가 아니라 서브 주제가 돼요. 그걸 좀 보좌해주는 느낌의. 그러니까 그거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크라벤담에 따르면 그거 들어가야 되겠죠. 크라벤담에 따르면 보시면 가와 나를 그냥 둘 다 지도해라. 그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이 들어가죠.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질적 접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양적 접근으로 나아가라. 역시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는 교재연구에 분명히 제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그러니까 구상을 하셔야 돼요. 지도 방법을 작성 방법을 보시고 구상을 해야 돼요. 아, 크라벤담에 따르면 질적 접근을 먼저 하고 양적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폴리아의 이론이 가는 거예요. 반성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질적 접근을 먼저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쪽 측면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겠구나.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이거는 4가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다 적을 수 있고 물론 이 4가지가 다 이론적, 논리적으로 다 개연성이 있다면 이건 정답으로 인정할 거예요. 이건 좀 포괄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좀 메타인지 이동 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 물에 따르는 용기에 물을 따를 때 우리가 브루너의 그 교구 사용도 마찬가지지만 물에 따르는 활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메타인지 이동이 좀 가장 쓰기에 좋았을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고착 아니면 뭐 토파지 조르단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형식적 고착 쪽으로 모범 답안을 했어요. 그쪽 측면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관련 지어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라벤담의 주요 지도 방법의 어떤 서브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결국 질적 접근 그리고 양적 접근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작성 방법을 보시고 그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술형을 여러 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여러 개 쭉 하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이 논술형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2015 개정 보시면 첫 번째 좌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게 그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문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실생활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막 우리 지도서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공원 있고 뭐 그 산불 그건가요? 뭐 어쨌든 그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위치를 좌표로 표현해보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산불이 난데 뭐 가장 이게 산불이 난데 동쪽으로는 얼마만큼 가고 북쪽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형태의 그 진짜 실생활에서의 필요한 그리고 또 뭐 데카르트 파리가 여기에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의 파리가 붙어 있느냐 뭐 이런 측면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 딱딱딱 어느 수학적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심층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좌표평면 그려라. 유용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이 유의사항은 실생활에 대한 측면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좌표평면에 나타내 본다라는 측면만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직선이나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는 그런 실용성과 유용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용어 자료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자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데 함수 부분이니까 19페이지죠. (19페이지) 용어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1, 2, 3번입니다. 함수 1, 2, 3번. 아마 서술하신 내용이 여기 보시면 서술하신 내용이 그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서술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알겠죠. 실생활에서 좌표가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고 이를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풀 버전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2번과 3번이 여기에선 쓸만한 내용이죠. 딱 그게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직선과 좌표평면 위에 표현했다라고 해서 1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유용성과 편리성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실생활의 장면까지도 다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번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거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완벽하게 파악해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겠죠. 딱 서술했을 때는 좌표평면 잘 서술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이 측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첨삭의 내용 1번을 보시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서론에는 좀 크라벤담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괜히 이 작성 방법 순서대로 해준 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서론에 못 써라, 본론에 못 써라, 결론에 못 써라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건 아니지만 은근슬쩍 어느 정도 뭘 써야 될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라벤담의 이론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폴리아와 그 다음에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 서론에서는 크라벤담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아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2015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에는 좀 크라벤담의 내용이 없다라는 측면이 조금 걸려요. 물론 본론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게 결국 우선순위가 좀 드러나요. 이게 폴리아, 크라벤담,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일렬로 병렬적 구성이 아니라 얘는 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중심 주제라는 것을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서론 점수가 일단은 크라벤담의 이론이 없었고 이제 서론을 보통 채점할 때는 한 3-4-3 서론, 본론, 결론을 3-4-3 아니면 좀 본론의 내용이 좀 비중이 있다면 뭐 3-5-2 아니면 결론이 비중이 있고 서론이 조금 없다면 뭐 2-5-3 뭐 이거는 채점의 나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서론이 3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점 좀 짰네요. 어쨌든 점수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첨삭 2번 13페이지 마지막 보면 15 개정에 대한 건 본론이나 결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는 아까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크라벤담, 폴리아,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서술하시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첨삭 쭉 보시죠. 뒤로 14페이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감점이 될 수가 있고요. 5번째는 얘기를 했고 6번째 요 반성 단계에서 통해 반성 단계를 통해 A, B 둘 다 지도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게 이렇게만 서술하신 것 같더라고요. 반성 단계 저 밑줄을 네. 반성 단계에서 네, 이렇게 했네요. 여기 밑줄을 13페이지의 밑줄을 보시면 반성 단계에서 위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발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방법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질적 접근에서 양적 접근으로 방향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이 좀 컸죠. 그다음에 7번째 조르단 효과든 형식적 고창이든 설명은 조르단 효과로 잘 하셔서 딱히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이제 2가지가 제대로 안 적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좀 받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최근 4개년 마지막 39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9페이지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마지막에 적었어요. 크라벤단과 폴리아의 이론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 부분 보시면 예비교사 A와 같이 질적 접근에 따라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국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가 결론에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하면서 크라벤단과 폴리아의 이론에 따라 먼저 A 교사와 같이 질적 접근에 따라 지도를 한 다음에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폴리아 이론의 반성, 그죠? B 교사와 같이, 예비 교사 B와 같이 양적 접근에 따라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줘야 돼요. 본론의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결국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니까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서술을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서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본론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16 학년도에서는 결론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결론에 했습니다. 이거는 딱히 만약에 2015 개정이 측면이 본론에 들어가 있다면 좀 본론 점수가 조금 더 두꺼웠겠죠. 5점 정도 됐겠죠. 그거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중요한 건 제대로 서술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심 마지막 결론 내용이 결국 논술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A 교사 지도 방법과 B 교사 지도 방법 다 해라. 그냥 그런 측면만 서술한다면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반성의 과정을 왜 거치는가? 그건 질적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양적 접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철저하게 이 좀 첨삭을 이렇게 아마 첨삭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2시부터 안 남으셔도 돼요. 거의 제가 대부분 다 타이핑해서 적어주시겠지만 또 이게 또 대면에서 이렇게 좀 첨삭을 받는 것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1시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 되겠네요. 오리엔테이션이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지금 좀 풀어보셨겠지만 그거는 이제 2타임, 2번째 타임에서 1번부터 끝까지 다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아마 7번까지 혹시 좀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꼭 시간에 명확하게 좀 엄밀하게 구애받으면서 하는 측면은 아니니까 못 풀으셨다면 좀 풀어보시고 8번부터 12번까지 이번에 논수령은 서술형을 좀 여러 가지 합작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조금 쓸 내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11시 40분이네요. 8, 9, 10, 11, 12 5문제니까
12시 20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이때 쉬는 시간까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시작하면서 1번부터 쭉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타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